전쟁의 기운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병력 대신 무기가 늘어나고 평화의 이름으로 새로운 체계가 배치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불길한 계산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일본은 희생의 방패가 되고 중국은 이미 목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이 불길한 판 위에서 한 나라만은 다른 기회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보고서마다 빠짐없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 대통령이 군 회의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중국 대비 준비 지시였죠. 일본은 거점화되는 중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엔 미군이, 요코스카엔 무기가 쌓였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설도 돌았죠. 30년간 캐나다 공군에서 본 구도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파기 시작했죠. 일본 기지 확장 이면에 숨겨진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맥케이입니다. 캐나다 공군 대령 출신이죠. 30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작전 지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나토 파병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은퇴 후엔 오타와의 국방안보 싱크탱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전투기 운용과 국제방산 협력이죠.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군사동맹 분석이 제 주특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냉전 시절 군인이었습니다. 평생 미국을 절대 신뢰했죠. 미국을 배신하지 마라.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0년간 공군에 몸담았지만 이런 흐름은 처음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군사회의에 직접 나타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군 지휘체계엔 전통이 있습니다. 정치와 군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런데 그 선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을 향한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이었죠. 군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준비였죠. 미군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일본이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가 확장됐습니다. 요코스카 해군 기지엔 최신 구축함이 배치됐죠. 일본 열도 전체가 군사거점으로 변하는 중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일본 강화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 기지라는 분석이었죠. 그런데 같은 시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직위가 문서에서 강등 표기된 겁니다. 미 국방부 공식 자료였습니다. 사성 장군 직위가 삼성으로 낮춰져 있었죠. 국방부는 즉각 해명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군 문서를 다뤄본 사람으로서 압니다. 미 국방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맹국 사령관 직위 같은 민감한 사안에선 더욱 그렇죠. 주한미군 사령관 직위가 강등 표기된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조정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병력을 줄일 거란 관측이 나왔죠. 한국 국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들에겐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한국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했죠. 그해 6월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인으로서 과거 애치슨 라인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도가 보였습니다. 일본은 강화되고 한국은 약화되는 것처럼 보였죠.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군사 전략엔 논리가 있습니다. 일본만 강화한다. 그게 합리적일까요? 일본은 중국과 가깝습니다. 너무 가깝죠. 만약 충돌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중국 미사일의 1순위 타깃이 될 겁니다. 중국의 둥펑 시리즈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됐습니다. 둥펑 21, 둥펑 26이들은 오키나와와 도쿄를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미중 충돌이 난다면 일본 열도는 불바다가 될 겁니다. 미국이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배치 현황, 무기 이동 기록, 작전 계획서 공개된 자료만 봐도 흐름이 보였습니다. 일본 기지 확장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뒤에 숨은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감축 논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첨단 무기 목록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IFPC, 즉 간접 화력 방호 체계였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최신 방공 시스템이죠. 이게 한국에 배치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이었습니다. MQ-9 리퍼 무인기도 한국에 왔습니다.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신 무인기죠. 미군이 가장 아끼는 자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병력은 줄지만 무기는 늘어난다. 이게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 드러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숨겨진 창이었죠. 미국은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을 전략 거점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뜻밖의 나라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전력도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5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K2 전차, K9 자주포, 잠수함, 미사일 모두 자체 생산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수출까지 하고 있었죠. 일본은 방패막이가 되었고 그 순간 한국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시선을 끌미끼었습니다. 한국은 실전을 준비하는 칼날이었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일본을 먼저 칠 겁니다. 오키나와, 요코스카 미군 기지가 집중된 곳들이죠. 일본은 첫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반격을 준비할 겁니다. 첨단 방공망으로 미사일을 막고 무인기로 정찰하며 자체 무기로 대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만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도 미국 것이죠. 만약 미국이 변한다면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한국이란 나라가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자료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보고서, 군사 분석 자료, 언론 기사, 한국에 관한 모든 걸 찾아봤죠. 솔직히 한국 전투기가 캐나다에서 거론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엔 놀라운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성장 궤적이었죠.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군 전력은 세계 5위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순위였죠. K2 전차는 3.5세대 최신형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중동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주포와 잠수함 생산 능력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수함도 자체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214급, 그리고 차기 잠수함까지 개발 중이었죠. 미사일은 어땠을까요? 현무 시리즈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급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산, 독일산, 프랑스산 외국 무기로 군대를 채웠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만들고 개량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더 이상 미군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위기처럼 보였죠. 미군이 떠나면 한국이 약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부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는 분석이었죠.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과장된 보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군이 되어 있었죠. 미군 병력 감축이 논의되는 동안 무기는 오히려 늘고 있었습니다. IFPC 방공 시스템이 대표적이었죠. 이건 미국이 개발한 최신 방공 체계였습니다. 드론, 순항 미사일, 로켓포 이 모든 걸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처음 배치됐습니다. 미국 본토도 아니고 유럽 동맹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실전 시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환경이죠. 드론 공격, 미사일 위협 한국만큼 방공체계를 시험할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무기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MQ-9 리퍼 무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신 무인기죠. 이게 한국에 배치됐습니다. 미군이 직접 운용하지만 한국군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병력은 줄지만 무기는 늘어난다. 이게 미국의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무대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싱크탱크에서 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 명확했습니다. 일본도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미국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두 미국제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미국 무기도 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체 무기를 만들었죠. 심지어 수출까지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자율성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성을 키웠죠. 만약 미국이 무기 공급을 끊는다면 일본은 멈춥니다. 한국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국은 이미 강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였죠. 호주에도 K9을 팔았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왜 한국 무기가 팔릴까요?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 저렴했죠. 하지만 성능은 비슷했습니다. 가성비가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약이 적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사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고 누구를 칠 수 있는지 미국이 통제하죠. 하지만 한국 무기는 그런 제약이 덜했습니다. 중견 국가들에게 이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중견 국가입니다.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죠. F-35 전투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F-35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격이 비쌌고 유지비도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미국 통제를 받았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공급 모든 게 미국 손안에 있었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전투기인가? 하는 의문이었죠. 그 와중에 한국이란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전투기요? 캐나다가 한국 전투기를 산다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자료를 보니 웃음이 멈췄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였죠.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은 성공했습니다. 성능 데이터도 공개됐죠.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F-35 같은 5세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반값이었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부 무장창, 스텔스 강화 5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공군 출신으로서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항공우주 산업은 최첨단 분야입니다. 기술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시험 비행 영상을 봤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기동하고 선회하고 착륙했죠. 이건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역사는 짧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이었죠. 하지만 성장 속도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가 되고 있었죠. 캐나다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화제였습니다. KF-21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던데요. 미국에만 의존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죠. 저는 회의실에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맑았죠. 한국이란 나라가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보였죠.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KF-21이 정말 캐나다에 맞는 선택일까요? 성능은 충분할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의문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도 컸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KF-21에 대해, 한국 방산에 대해,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죠. KF-21에 대한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가 개발 중인 전투기였죠.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땐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KF-21이라니 솔직히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 30년간 캐나다 공군에서 F-18, F-35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다뤄온 저로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항공우주산업의 정점입니다. 기술력, 자본, 시간 모든 게 필요하죠. 미국, 러시아, 유럽 정도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비행 영상이 공개됐죠.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이륙, 기동, 선회, 착륙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비행 시험 영상을 본 순간 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날 수 있는 전투기였죠.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양산 준비 단계였습니다. 공군 출신인 제 눈에도 비행 자세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성능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약 900km, 무장 탑재량 7.7톤 수치만 봐도 괜찮았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됐죠. F-35 같은 5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완전하지 않았고 내부 무장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업그레이드 계획이 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블록 1은 기본형, 블록 2는 내부 무장창 추가, 블록 3는 스텔스 강화 로드맵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내부 무장창, 스텔스 강화 이건 단순한 4.5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였죠. 저는 이 접근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F-35는 처음부터 5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개발 기간이 20년 넘게 걸렸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죠. 반면 KF-21은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견 국가들에게 매력적이었죠. 캐나다에서도 F-35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도입 비용만 수백억 달러였습니다. 유지비는 더 심각했죠. 한 대당 연간 유지비가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게다가 운용 제약이 많았습니다. F-35는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미국이 통제했습니다. 부품 공급도 미국 손에 달려 있었죠. 심지어 어디에 배치할지, 어떤 작전에 투입할지도 미국과 협의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전투기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F-35 지원을 끊는다면 캐나다 공군은 마비될 겁니다. 부품이 없으면 날 수 없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없으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안보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의 역사를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무기가 외국제였죠. 미국산, 독일산, 프랑스산 의존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K1 전차가 첫 성과였죠. 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한국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K9 자주포였습니다. 이건 독자 설계 비율이 높았죠. 2000년대 들어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K9이 터키에 팔렸습니다. 폴란드에도 팔렸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항공 우주 역사는 짧았지만 성장 속도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가 첫 항공기였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죠. 그리고 이걸 수출했습니다. 이라크, 필리핀, 태국 실적이 쌓였습니다. KF-21은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이번엔 전투기였죠. 여전히 미국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주도권은 한국이 쥐었습니다. 설계도 한국이 했고 제작도 한국이 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성공했듯이 KF-21도 그 궤적을 따라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캐나다 공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회의실에서 KF-21이 언급되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공개적으로 F-35를 비판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비공식 자리에선 달랐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F-35 비용에 대한 불만이 나왔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회의실 안에 한국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처음 나온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정식 회의였습니다. 차기 전투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F-35 대안으로 검토 가능한 기종 목록이었습니다. 유럽산 전투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라팔, 타이푼, 그리펜 검증된 기종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KF-21을 넣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바라봤죠. KF-21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성능, 가격, 로드맵 객관적 수치였죠. 또 다른 침묵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고민이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한국이란 선택지가 캐나다 공군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저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쟁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죠. 제 아버지는 미국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KF-21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이 오타와를 덮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기대가 생겼죠. 과연 KF-21이 캐나다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KF-21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의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정말 한국 전투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F-35를 대체할 만한 성능일까요? 저는 다시 F-35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비판적 시각으로 말이죠. 30년간 미국 무기체계를 신뢰해왔습니다. 캐나다 공군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했죠. F-18을 운용했고 F-35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F-35는 강력한 전투기였습니다. 5세대 스텔스 성능, 최신 레이더, 강력한 무장 기술적으론 최고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운용 통제권이 문제였습니다. F-35를 사면 소유권은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실제 통제권은 미국이 쥐고 있었죠.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F-35의 모든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작동합니다. 레이더, 무장, 통신 전부 소프트웨어 기반이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관리했습니다. 업데이트는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추가하려면 미국 승인이 필요했죠. 심지어 고장 진단도 미국 시스템을 통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없이는 F-35는 그저 껍데기였습니다. 부품 공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35 부품은 전 세계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공급망은 미국이 통제하죠. 부품이 필요하면 미국 시스템을 통해 주문해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공급을 끊는다면 캐나다 F-35는 땅에 묶일 겁니다. 터키가 그랬습니다. 터키는 F-35를 주문했었죠. 하지만 러시아 무기를 산다는 이유로 미국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터키가 이미 낸 돈도 돌려주지 않았죠. 이게 동맹의 모습입니까? 저는 캐나다 공군 장교 시절 이런 종속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엔 달랐습니다. F-18을 운용할 때는 자율성이 있었죠. 물론 미국제 전투기였지만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정비하고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35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미국 시스템에 연결돼 있었죠. ALIS라는 통합 정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게 F-35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디를 날았는지, 무슨 작전을 했는지, 어떤 무기를 썼는지 모든 데이터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실시간으로 전송됐죠. 이게 정말 우리 전투기입니까? 가격도 문제였습니다. 도입 비용만 문제가 아니었죠. 유지비가 더 심각했습니다. F-35 한 대당 구매가는 약 1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운용 비용은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구매가의 4배였죠. 왜 이렇게 비쌀까요? 부품이 비싸고 정비가 복잡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미국 통제 하에 있었으니까요. 캐나다 국방 예산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F-35에 돈을 쏟아붓다 보면 다른 분야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게 합리적입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흔들림 없는 동맹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죠. 외교 갈등도 있었습니다. 중국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심지어 방위 협력도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죠. 나토 기준인 GDP 2%를 채우라는 요구였습니다. 동맹이 맞습니까? 아니면 종속입니까?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종속국이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까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죠. 캐나다는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위성국에 가까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국을 절대 신뢰하셨습니다. 냉전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에겐 미국이 자유세계의 수호자였죠. 미국을 배신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바뀌었죠. 일본 상황을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줄곧 미국 편이었죠. 미군 기지를 받아들였고 미국 무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열도가 거대한 군사기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엔 미군 병력이 증강됐고 요코스카엔 최신 군함이 배치됐죠. 일본 본토 곳곳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표면적으론 일본 방어 강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달랐죠.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 떨어질 곳은 도쿄와 오사카였습니다. 만약 미중 충돌이 일어난다면 일본이 첫 타격을 받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미군 기지가 1순위 목표니까요. 둥펑-21 대함 탄도미사일은 요코스카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둥펑-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두고 있었죠.
일본은 중국 미사일의 사격장이 될 판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미군 기지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정반대였죠. 미군 기지 때문에 타깃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미중 충돌 시나리오였죠. 1단계 중국이 둥펑 미사일로 일본 미군 기지를 타격합니다. 오키나와, 요코스카, 이와쿠니 주요 기지가 무력화되죠. 2단계 일본 본토가 혼란에 빠집니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가 마비됩니다. 3단계 미국이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일본은 출혈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본은 방패였습니다. 미국을 보호하는 방패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은요? 한국도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달랐죠. 한국은 자체 방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IFPC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간접 화력 방호 체계였죠. 드론, 순항 미사일, 로켓포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한 개념이었죠. 한국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방어에 집중한 겁니다. 일본처럼 공격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생존 가능한 거점이 되려 했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일본은 타격을 받고 한국은 살아남습니다. 이게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한국은 자체 능력을 키웠죠. 캐나다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까진 일본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을 따랐죠.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F-35냐, KF-21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종속이냐, 자율성이냐의 문제였죠. F-35를 선택하면 성능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통제권을 잃습니다. KF-21을 선택하면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자율성을 얻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제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늘에 남을 것인가,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한국이란 선택지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과연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KF-21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5세대 전투기였죠. F-35 같은 5세대와 비교하면 한 단계 낮았습니다. 과연 이게 충분할까요? 저는 다시 KF-21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이번엔 미래 계획에 집중했죠. 한국이 KF-21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KF-21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접한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블록2 업그레이드 계획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내부 무장창 추가였죠. 현재 KF-21은 무장을 외부에 달고 다닙니다. 이게 레이더 반사 면적을 늘려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죠. 하지만 블록2에선 내부 무장창이 생깁니다. 미사일을 기체 안에 넣는 겁니다. F-35처럼 말이죠. 그러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줄어듭니다. 블록 3 계획은 더 야심찼습니다. 스텔스 코팅 강화, 통합 안테나 시스템, 전자전 능력 향상 5세대에 근접하는 성능이었습니다. 심지어 2인승 전자전 버전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EA-18G 그라울러처럼 전자전 전문 기체로 만드는 겁니다.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방해하는 역할이죠.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업그레이드 이건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는 기체였습니다. KF-21은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플랫폼이었죠.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F-35는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20년 넘게 걸렸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죠. 반면 KF-21은 단계적 접근이었습니다. 일단 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성능을 올리는 겁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적이었죠. 제가 주목한 건 한국의 실행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실행했죠. K9 자주포가 그랬습니다. 처음 개발했을 땐 유럽제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개량했습니다. K9-1, K9-2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며 성능을 높였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폴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수출 실적이 증명합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엔 파워팩 문제로 논란이 있었죠. 독일제 엔진을 쓰다가 국산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를 수출하던 그 나라가 이제 전투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고 계속 개선하는 겁니다. 실용주의였죠. KF-21도 그 궤적을 따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한국방산의 성장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1980년대 K1 전차부터 시작해서 K9 자주포, K2 전차, T-50 훈련기, 그리고 KF-21까지 일관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K1 전차는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았죠. 초기 잠수함은 독일 설계를 그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독자 개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K2 전차는 거의 순수 국산이었습니다. 잠수함도 독자 설계 비율을 높이고 있었죠.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이긴 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보유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KF-21도 성공할 겁니다. 캐나다 언론에서도 KF-21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가 먼저였죠. 캐나다 차기 전투기 대안으로 떠오른 한국 KF-21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신중했습니다. KF-21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다뤘죠. 가격 경쟁력은 인정했지만 검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싱크탱크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KF-21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죠. 가장 큰 관심사는 가격이었습니다. F-35는 한 대당 약 1억 달러였습니다. KF-21은 절반 수준인 5천만 달러로 예상됐죠.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캐나다가 88대를 도입한다면 F-35는 총 300억 달러 이상이 들 겁니다. KF-21이라면 150억 달러 정도로 가능했죠. 150억 달러 차이였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해군 함정을 사거나 육군 장비를 현대화하거나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 뭔지 명확했습니다. 운용 자율성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팔 때 기술 이전을 약속했죠.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KF-21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구매국이 원한다면 기술 이전을 고려할 겁니다. 그러면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F-35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수출에 성공하고 있을까요? 첫째,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제보다 20-30% 저렴했죠. 둘째, 성능이었습니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비슷했습니다. 가성비가 좋았죠. 셋째, 유연성이었습니다. 구매국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을 해줬습니다. 기술 이전도 협상 가능했죠. 넷째, 정치적 제약이 적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사용 제약이 많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고 누구를 칠 수 있는지 미국이 통제하죠. 한국 무기는 그런 제약이 적었습니다. 중견 국가들에겐 이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군을 현대화하고 있었죠. 미국 무기만 사기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로 군을 재무장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호주도 K9 자주포를 샀습니다. 노르웨이도 K9을 운용하고 있었죠.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한국 무기 수입국이 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KF-21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절반이고 운용 자율성은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있었죠. 합리적 선택이 뭔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벽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었죠. 캐나다가 KF-21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불쾌해할 겁니다. 압박할 수도 있죠. F-35 도입을 강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캐나다가 영원히 미국 눈치만 봐야 합니까? 저는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칠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다는 건 상징적이었습니다.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이 생긴다는 신호였죠. 다른 중견 국가들도 주목할 겁니다. 캐나다도 한국을 선택했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 방산은 더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무기 독점 체제는 약화될 거죠. 이게 좋은 일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점은 부패를 낳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죠. 한국 같은 대안이 있어야 미국도 긴장하고 가격을 낮추고 조건을 개선할 겁니다.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에 제출할 보고서였죠. 제목은 KF-21 캐나다 차기 전투기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뤘죠.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기 시작했죠. 한국도 그랬습니다. 방산 강국으로 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캐나다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흐름에 동참할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며칠 후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죠. 주제는 동북아 안보 정세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미중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작성한 시나리오였죠.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 날아올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1단계 타격 목표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 일본 내 주요 미군 기지 전부였죠. 중국 입장에선 합리적이었습니다. 미군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으니까요. 둥펑-21D 대함 탄도미사일은 요코스카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둥펑-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뒀습니다. 카데나 기지엔 F-15, F-22 같은 최신 전투기들이 배치돼 있었죠. 시나리오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개전 첫 30분 이내 중국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겁니다. 일본 본토가 불바다가 될 거라고 적혀 있었죠. 일본은 방패가 되었고 한국은 심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자료에 한국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달랐죠. 한국에 대한 직접 타격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미군 기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변수가 있었죠. 중국이 한국을 먼저 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우방이지만 독자 행동을 할 수도 있었죠. 중국 입장에선 변수를 줄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순위 목표였습니다. 일본을 먼저 치고 상황을 보며 한국을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엔 한국의 방공체계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IFPC, 패트리어트, 천공 다층 방어 시스템이었죠. 드론부터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로켓을 90% 이상 요격했죠. 한국도 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공체계를 앞세워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일본은 공격 전력에 집중했습니다. F-35를 대량 도입했고 이지스함을 늘렸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도 추진했습니다. 적을 먼저 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어는 취약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있긴 했지만 중국 미사일 물량을 막기엔 부족했죠. 이지스함의 SM-3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 국토는 미군 기지로 가득했습니다. 타격 목표가 너무 많았죠.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었죠. 미군 기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일본은 불바다 그러나 한국은 살아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캐나다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하고 말입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쪽이었죠. 캐나다도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긴밀히 협력했죠. NORAD를 통해 북미 방공을 공동 운용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캐나다도 끌려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미국 동맹국이니까요. 그렇다면 캐나다는 안전할까요? 중국이 캐나다를 직접 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죠. 하지만 간접 피해는 불가피했습니다. 경제 제재, 무역 중단, 사이버 공격 전쟁은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경제는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캐나다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결정하면 캐나다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F-35를 운용하고 미군과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이상 말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미국? 아니면 새로운 선택? 저는 한국의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군과 협력했지만 독자성도 키웠습니다. 자체 무기를 만들고 방어체계를 구축했죠. 미국에 100%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 해도 한국은 스스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자주 국방이었죠. 캐나다는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론 불가능했습니다. F-35 없이 캐나다 공군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부품, 미국 소프트웨어,
미국 정보 모든 게 미국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KF-21을 선택한다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독립은 아니더라도 선택지는 늘어날 겁니다. 미국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한국이란 파트너가 생기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일본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한국의 길을 참고할 것인가. F-35를 선택하면 일본과 같은 운명입니다. 미국에 종속되고 미국 전쟁에 끌려 들어가죠. KF-21을 선택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더 강력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KF-21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캐나다 안보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반발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 압박할 수도 있죠. 국내에서도 반대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이죠. 캐나다가 한국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중견국가가 스스로 길을 찾는 시도였죠. 만약 캐나다가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호주, 스페인, 폴란드 미국 무기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들 말입니다. 그러면 세계 방산 시장이 바뀔 겁니다. 미국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경쟁 체제가 자리 잡을 거죠. 그게 좋은 일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독점은 오만을 낳습니다. F-35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면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한국이 그 경쟁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타와의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제 안에서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엔 의심했고 그 다음엔 호기심이었고 이젠 확신이었죠. 이제 우리의 선택은 시험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할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일본처럼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길 위에 KF-21이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 조용히 회람됐죠. 공개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KF-21이란 단어가 오르내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주요 일간지였습니다. 캐나다 공군, 한국산 전투기 검토 중이란 제목이었죠. 기사는 신중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KF-21이 F-35 대안으로 공식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과 운용 자율성이 장점으로 거론됐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찬반이 갈렸죠. 반대 측은 검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캐나다 하늘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회의였죠. F-35를 포기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F-35는 너무 비싸다. 운용 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게 문제다.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캐나다 군사 전문가 그룹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열렸죠. 주제는 차기 전투기 선택과 캐나다 안보 전략이었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세미나장은 만석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군 장성, 학자, 언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제 발표는 데이터 중심이었습니다. KF-21의 성능, 가격, 업그레이드 계획, 한국 방산의 성장 궤적 객관적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격 경쟁력과 운용 자율성을 강조했죠. 88대 기준 150억 달러 절약 가능하다는 수치가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F-35를 선택하면 운용 통제권을 미국에 넘기는 겁니다. KF-21을 선택하면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죠. 질의응답 시간이 길었습니다. 회의적 질문도 많았지만 관심 있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한퇴혁 장군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저는 답했습니다.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미국 눈치만 봐야 합니까? 캐나다는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후 복도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KF-21 검토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글로벌 확장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추가 주문을 확정했습니다. 1차 계약 이후 만족도가 높았던 겁니다. K9 자주포도 추가 주문이 들어왔죠.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필리핀이 FA-50 경공격기를 추가 도입했고 말레이시아가 K9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중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산과 협력을 논의했고 UAE도 관심을 표명했죠. 한국은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였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KF-21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수출 계약은 없었지만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였죠.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 파트너였습니다. 이미 구매가 확정된 상태였죠. 폴란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K2, K9에 이어 KF-21까지 도입하면 한국제로 군을 통일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이라크, 페루 여러 나라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었죠. 캐나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쌌습니다. 유럽 무기도 마찬가지였죠. 중견 국가들은 예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제약도 싫어했죠. 한국 무기는 대안이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괜찮고 제약은 적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했죠. 시장 원리였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일본과의 대비는 여전히 극명했습니다. 일본도 방산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완화했죠.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 무기는 비쌌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죠. 그리고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고 수출 제약이 적었죠. 그리고 폴란드 같은 성공 사례가 쌓이며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전쟁터가 되었지만 한국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군사적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전략적 의미가 컸죠. 일본은 미군 기지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 나면 첫 타깃이 되는 구조였죠. 일본 경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로 경제적 이익도 얻었죠.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어느 쪽이 현명합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엔 KF-21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한국 전투기라니 하며 웃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군사 전문지에 비교 분석 기사가 실렸고 싱크탱크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F-21이 우리 회의실에 정식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국방부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차기 전투기 최종 후보 검토 안건이었죠.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F-35 라팔 타이푼, 그리펜 그리고 마지막에 KF-21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캐나다 공군 회의 자료에 정식으로 포함된 겁니다. 발표는 객관적이었습니다. 각 기종의 장단점을 비교했죠. KF-21의 단점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검증 부족, 5세대 미만 성능, 수출 실적 없음. 하지만 장점도 컸습니다. 가격 경쟁력, 업그레이드 가능성, 운용 자율성, 기술 이전 가능성.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KF-21을 선택한다면 역사적 결정이 될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칠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이제 미국만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한국이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정부 최고 위층에서 내릴 일이었죠. 하지만 씨앗은 단단히 뿌려졌습니다. KF-21이 진지한 옵션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 야경이 보였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었죠. 한국은 그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 흐름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투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선택의 문제였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미국 종속인가, 자율성인가, 과거인가, 새로운 길인가? 답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 분석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았죠. 군사력, 방산 수출, KF-21 개발 현황, 그리고 동북아 전략.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었죠. 세계는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엄청난 규모였죠. 폴란드는 한국 무기로 군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빠르게 군을 현대화해야 했죠. 미국 무기는 비싸고 납기도 길었습니다. 유럽 무기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빨랐습니다. 품질도 검증됐죠. 그래서 폴란드가 선택한 겁니다. 호주도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한국 무기를 사는 나라가 계속 늘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미국 중심 방산 질서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비싸고 통제가 심하고 정치적 제약이 많았죠. 중견 국가들은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대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KF-21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수출 계약은 없지만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캐나다만 고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기술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론 설명이 안 됐습니다. 가격?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싼 무기는 많죠.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도 쌉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주 국방 의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았죠.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했습니다. 북한 위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일본과의 대비가 명확했습니다. 일본도 기술력이 있습니다. 경제력도 한국보다 큽니다. 하지만 방산 수출 실적은 미미하죠. 왜일까요? 일본은 미국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자체 무기 개발에 소극적이었죠. 헌법 제약도 있었지만 의지 문제가 더 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성을 키웠죠. 이게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캐나다가 배워야 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이 말을 처음 생각했을 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30년간 미국을 따르며 살아온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말이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군사력도 최강이죠. 하지만 미국 방식이 모든 나라에 맞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는 중견 국가입니다. 미국처럼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정한 방위력과 독립성입니다. 한국 모델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젊은 군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F-35를 타고 싶어 합니다. 최신 무기니까요. 하지만 F-35를 타면 뭐가 달라질까요? 조종은 미국 소프트웨어에 의존합니다. 정비는 미국 부품에 의존하죠. 작전은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전투기입니까? KF-21을 선택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성능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죠. 정비도 업그레이드도 운용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군인의 자부심을 지켜줄까요? 한국군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국산 무기를 쓰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K2를 타고 K9을 쏘고 언젠가 KF-21을 날 겁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를 지킨다. 이게 진짜 자주 국방 아닙니까? 세계는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의지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모델과 캐나다의 선택이었습니다. KF-21만 다룬 게 아니었죠. 한국의 자주 국방 전략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캐나다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 종속을 계속할 것인가, 새로운 독립성을 추구할 것인가. KF-21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국을 절대 신뢰하셨습니다. 미국을 배신하지 마라. 그게 유언이었죠. 하지만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독립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그 선택지를 만들어줬죠. 저는 캐나다인으로서 한국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난했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군을 키웠고 산업을 일으켰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이건 경제 성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남겠다. 한국인들의 이 의지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KF-21도 그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인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시킬 겁니다. 이게 진짜 힘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심 질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균열이 보이고 있죠. 캐나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F-35가 아닌 KF-21을, 종속이 아닌 협력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미국이 압박할 거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눈치만 보며 살 순 없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은 미래의 강국입니다. 30년간 공군에 몸담으며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입니다. 빠른 성장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죠. KF-21은 그 의지의 상징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한국이 그래왔으니까요.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그럴 겁니다. 캐나다도 그 흐름에 설지 모릅니다. 역사는 기록될 겁니다. 2025년 서방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미국 독점이 끝나고 경쟁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중견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대죠. 한국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인으로서 그 문을 함께 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